대선 후보들은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황금 연휴를 맞아 장미 대선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각 당에서는 내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동료 캠페인 경쟁이 한창인데 사전투표율이 선거 막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 모시고 대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이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각 당에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V3, 또 먼투족. V3는 사실 어느 당인지 알 것 같네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V3 먼투족 어떤 의미인가요? 원투족은 뭐 먼저 투표하는 예. 사람들 뭐 그거의 약자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V3는 투표를 하고 vote, vacation, 휴가를 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victory 승리한다. 예. 그래서 하여간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말을 만든 겁니다. 하여튼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그만큼 전체적인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또 자기를 지지하는 층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연휴가 길어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사전 투표를 하려면 그것도 성의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황금 연휴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이제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사전 투표가 지금 대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거잖아요. 네. 사전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올 걸 예상하시나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전투표 희망자 의사를 밝힌 사람이 대략 20% 조금 넘죠. 네. 그다음에 총 투표율 의사는 대략 한 7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꽤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게 의사를 갖고 있는 것과 실제 투표하는 것 사이에는 좀 격차가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지난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대략 12.2%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요번에 사전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비해서 TV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만큼 유권자들 관심이 높았던 거고 해외에서의 투표율도 보면은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촛불 집회로 사람들이 정치 사회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의식이 굉장히 고양이 됐죠. 뿐만 아니라 지금 TV 토론하고 이제 선거 투표일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1등이 약간 독주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재미가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2, 3위 사이에 격렬한 지금 실버 크로스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 3위 다툼도 향후 전국을 놓고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위나 3위 정당 또는 그 후보들의 동원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총 투표율은 물론이고 사전 투표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 네. 이번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여론조사 실시 공표가 또 금지되지 않습니까? 깜깜이 국면인데 이 사전 투표가 치러지고 나면 투표율이 일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걸로 어떻게 좀 판세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른 자료는 안 나오고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게 지역별 연령별 투표율을 예. 일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선거 전략을 짜가지고 집중 공략할 지역, 그다음에 시간을 좀 덜 쓸 지역 이렇게 플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뭐 완벽한 자료는 아니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참고 자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난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이 사전 투표를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조금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또 지난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투표가 또 과거 투표와 이제 달라지는 점 중 하나가 인증샷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의 새로운 풍토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 부분이 또 선거 투표율에 네. 어떤 지지층 그 마음 잡는데 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증샷이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예. 온갖 모션과 포즈로 내가 누구를 찍은 인증이다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인증샷을 올리겠습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은 이 여러 가지 모션으로 내가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리고
조직적 동원은 물론이고 자발적 동원까지 포함을 해서 사전 투표를 위한 동원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해서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 앞서가는 사람한테 예. 더 앞서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말을 할 때 정보 격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정보 강자와 정보 약자가 있어가지고 정보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정보 강자 계층 또는 정보 강자 세대는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고 더 결집이 될 수 있지만, 더 동원이 될 수 있지만, 정보 약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힘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정보력에 따른, 정보 능력에 따른 주권 행사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가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들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전 투표제도 하고 투표 시간도 늘리고 많이 했는데, 좀 오래전에 발표된 논문이지만 미국의 그 베치라치라는 정치학자 같은 분들은 정치적 무관심층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그런 주장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투표율 높이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게 격차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것이 온당한 것인지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네. 않나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현재 그 독주 체제 굳히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을 대선일까지 이제 문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과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문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과 그다음에 예. 또 혹시나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또 지지율 변동에 대한 어떤 불안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뭐 과거에도 이제 공약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일자리 공약이 가장 앞섰다가 예. 최근에는 또 집토끼를 다지는 적폐청산 공약으로 이렇게 오고, 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석가탄신일 이런 데 종교행사 다니면서 통합, 탕평 또 이런 또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또 중도층 표까지 공략하는 이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대세론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구도의 변화가 없는 한은 문재인 후보 스스로도 아마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텐데, 좀 더 안정감 있게 전체적인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전략으로 갈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는 만큼 이제 국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2위 자리 탈환 싸움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한 리서치에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지금 같게 동률로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2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위 자리를 뭔가 이제 막판 총력전을 다해 뒤집기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움직이는 걸로 봐서 뭐 뾰족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공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강론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보다 더 유연한 자강론, 그다음에 더 넓은 자강론으로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죠. 바꿔 말해서 지금이라도 더 넓은 자강론, 더 유연한 자강론, 더 중앙무대, 중원으로 나가는 자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해서 선거에 있어서 느슨한 또는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구도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너무 격차가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그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홍 후보 양쪽에다가 1중대, 2중대라고 그래서 네.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이제 했는데, 그런 건 뭐 좋은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좀 역사적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선은 양자구도화되는 경향이 있고 총선은 다자구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회에서 생성되는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반영이 되려면 우선은 중도층, 중도 정당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유권자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안철수 후보 개인
또는 국민의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한번 벽에 부딪히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굉장한 뭐랄까 실패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 주장만으로서가 아니라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더 큰 생각, 더 넓은 생각을 갖고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홍준표 후보 역시 이제 실버 클로스를 장담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합류를 했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좀 주춤하면서 내려가는 예. 현상이고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을 끌어안으면서 더군다나 대구 경북에서 지금 주요 지지층들이 동력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 식구였던 바른정당 의원들 13명이 탈당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지금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더군다나 지금 좋은 그런 하나의 호재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 후보는 이러한 과거에 물론 뭐 탄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막 탄핵을 찬성했느니 반대했느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과거고 지금 선거하는 국면에서는 모두 단합을 해서 앞으로 우리 보수의 정치를 보수의 논리 대한민국 보수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유권자들을 공략해야지 과거의 문제 가지고 자꾸 이거저거 따지고 그러면 좋은 선거 전략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그런 이야기 또 듣기 싫어서 예. 거북에서 이제 탈당을 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 하니까 다 잔류해가지고 유승민 후보 또 원내교섭단체가 유지가 된 이런 해프닝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보수가 이런 국민들의 표를 받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가야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가 뭘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일단은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네. 궁금한 게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제 저희 토론회에서 봤지만 후반 2분 정도 이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완주의지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는 알 수 없지만요.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승민 후보에게 어떤 동정표, 지지층 결집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반전의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예. 지금 오늘 자료를 보면 알다시피 후원금도 평소보다 말이야 몇 배가 더 거치고 당원 가입자 수도 지금 몇 배가 더 들어온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보수는 과거의 보수에 비해서 차별화된 그래서 뭐 합리적인 보수, 뭐 따뜻한 보수 뭐 이런 이야기를 포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여기에서 그런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다 보면은 정말로 유승민 후보가 쓸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그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고 또 탄핵을 찬성하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보면은 그러한 좋은 담론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지금 또 다시 보수 대 진보라는 그런 진영 논리로 가는 그런 흐름이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면 묻히게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살릴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완주의지를 드러낸 거는 일단 본인으로서는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예.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언더더 효과 좀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그 말씀하신 이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요새 보수 세력 뭐 하는 거 보면은 어수선하고 영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지만 유승민 후보 그 말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가 동정심은 열정이나 충성심보다는 오래가거나 강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유승민 후보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표심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렇고 유승민 후보 그 발언 이후에 지금 하루 사이에 당원 가입자 수와 후원금이 많이 몰린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배가 늘었다, 7배, 8배가 늘었다 그러는데 그 절대 숫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가입 신청자 수도 뭐 하루에 500명쯤 된 게 평일보다 7, 8배나 되는 거고 후원금도 뭐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배수로는 굉장히 많지만 절대 숫자는 작아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어저께 그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극복하는 자세를 잘 보였기 때문에 예. 선거 후에 역시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 중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는
확실한 인상은 유권자들한테 심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만큼 확실하게 심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제 정말 그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남은 기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현 구도를 좀 뒤흔들 수 있을 변수로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직도 예. 이제 뭐 일주일, 6일 이렇게 남았는데 과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깰 만한 이중 후보라든지 이하 후보의 그런 어떤 단일화라든지 구조 재평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걸 봅니다만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했듯이 혹시나 안철수, 홍준표 간의 단일화도 가능한 거 아니냐. 예. 선거에서 지는 것보다는 단일화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가치를 구현하는 정치를 나눠 사겠다 이런 목표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역시 투표율 중에서도 2030 세대하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고 지역별로도 과연 지역주의가 좀 더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투표에서 많이 완화된 지역주의로 나타나느냐 이런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론 뭐 좀 문재인 후보가 독주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보수를 결집해서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는 이런 현상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구도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합종 연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예. 대한 좀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며칠을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강 국장께서도 마지막 변수 좀 짚어주시죠. 저도 이제 생각은 비슷한데 예. 단일화, 구도의 변화 이게 굉장히 가장 마지막 남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덮어놓고 단일화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국민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명분 있는 단일화여야 구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리멸렬이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의 연합이라고 그럴까 목표의 공동 목표의 설정 이런 것들을 갖다 이끌어내느냐 그것이 막판 가장 큰 변수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